물을 이렇게 쏴가지고 가열을 시켜서 국부적으로 땜하는 방식도 있고, 또 열풍기를 이용해서 국부적으로 가열해가지고 땜하는 방식도 있고, 할로겐 납땜기, 열풍 납땜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동화된 기계는 표면실장 기술에서 쓰는데, 아까 로 납땜 방식이 여기에 채용이 되어 있고요. 맨 처음에 기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기판을 여기에서 공급을 해주면, 그 다음에는 납을 인쇄 방식을 이용해서 크림 형태의 납을 발라주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해당 부품들을 자동으로 올려주고, 그리고 컨베이어를 타고 지나가면서 열을 쭉 받아가지고 납땜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냉각을 시켜서 땜이 끝나면은 다시 그 회로 기판이 쌓이는 자동화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인가공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기업들은 자체 생산 라인을 거의 없애고 자기 하청업체, 협력업체들을 많이 이렇게 투자를 하도록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납땜에 사용되는 합금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전자회로 기판에 사용되는 솔더의 형상에 따라 유연, 무연, 고온용, 저온용 이런 합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형상을 보면은 이거는 아까 친정 납땜기 로에 자동으로 공급해줄 때 쓰는 와이어로 된, 그러니까 선으로 된 굵은 납이고요. 이것도 선으로 되는데 가는 납입니다. 이거는 굵기가 0.4도 있고요. 0.6, 0.65, 0.8, 1.0, 1.2, 1.6 이렇게 다양하게 선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선상 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운데 고체로 된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납입니다. 막대기처럼 생겨있는 복납. 막대기는 그대로 납땜을 못하니까 어느 공간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녹여서 녹인 상태로 놔두고 거기에다 담궈가지고 쓸 때 이 복납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납작하게 테이프처럼 생겨있는 그 납이 있어요. 납을 그렇게 테이프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감아오면은 그거를 잘라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원하는 부위에다가 놓고 납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리폼이라고 합니다. 프리폼. 납이 완구류 같은 데 보면은요,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일반 납땜기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위에 납땜할 때 이런 형태로 팍 찍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납을. 그래가지고 그 양쪽에 금속을 넣고 그 사이에 납을 넣고 플러스를 발라가지고 가열을 해서 납땜해주는 그런 프리폼 형태. 프리폼 형태도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이 납의 형상입니다. 복납 이게 이런 걸 복납이라고 합니다. 복납 바솔다라고 하는데요. 납자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거기 납조 안에는 플러스가 전혀 없습니다. 합금만 있습니다. 가열해서 녹여가지고 합금만 모여있는 그런 납조. 여기 보면 63, 37이 가장 유연해서 많이 쓰이고, 이게 PB라는 게 납인데요. 지금 SN이라는 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막 뛰고 있습니다. 국제 시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공급되는 가격이 많이 비싼데, 이 주석이거든요. SN 63%, PB 37. 이게 납이 녹는 점과 또 고체가 되는 고상점이 똑같습니다. 그래가지고 183도에서 그렇게 녹는 점과 고체가 되는 고상, 액상점, 고상점이거든요. 액상도 고상도 그런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납땜도 잘 되고 이게 인장강도도 좋고, 이거를 앞으로는 안 쓰게 될 겁니다. 왜냐? 말씀드렸다시피 PB라는 것이 납이 인체에 축적되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세시대의 어떤 왕은 귀에다가 수문을 집어넣어가지고 살인을
살해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체에 축적이 되면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납을 안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무연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납을 쓰더라도 축적이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납 연기 마시지 말고 납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뭐 장갑 끼고 하시고 인두기 많이 쓰시잖아요. 많이 쓰시면 그 인두기에 유연 같은 경우는 납 연기 마시지 말고 손으로 만지지 말고 그거 하면 특별히 납에 중독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연납에서 바로 되는 것들은 생산업체에 따라서 특허와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주석이라는 학금이 국제적으로 시세가 무지하게 많이 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석을 줄이려고도 하고 또 거기에 특별한 게 이 에이지, 은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무연납에서는 은 가격이 다른 학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학금 조성할 때 은을 가급적이면 안 쓰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조성 주석과 은과 불이 이 조성이 국제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특허에 안 걸리려고 다른 학금을 쓰기도 하고 은을 조금 축소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다양하게 생산되는데 이 학금 자체가 보통 녹는적 온도가 217도 정도 되고 납조 온도 세팅이 한 250도에서 260도 정도 설정해가지고 이 납조를 데펴서 근데 이것도 온도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만한 납조하고 큰 납조하고 한 군데 가운데서 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젤때하고 옆에서 사이드에서 젤때하고 틀리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드에 주로 히터가 있어요. 바닥에도 히터가 있고 그럼 납조 큰 거에 바닥 사이드에 히터가 있는데 히터 근처에 센서 놔두면은 가운데 온도가 오는 좀 편차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온도 설정이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생산하시면서 그 특성에 맞춰서 온도를 고정해서 해줘야 납이 산화도 좋고 산화는 무슨 납을 소모하는 생산도 안 했는데 소모가 많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온도에 산화가 안 되도록 해서 납땜이 잘 되는 온도 그걸 찾아가는 것이 기술입니다. 무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지금 뭐 SNCU 0.7 요 학금도 있고 SNCU 0.5 지금은 복납은 주로 요 밑에 있는 것들을 많이 씁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요거를 요구합니다. 대기업에서 요거를 요구를 하는 경우가 특수한 경우에 조금 고급 사양의 제품들에서는 요거를 요구하는데 좀 일반 사양에서는 요 복납을 써도 납땜이 잘 됩니다. 근데 지금 유연하고 무연에서 지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게 플럭스가 문제가 있어요. 복납을 녹여서 땜을 하는데 플럭스가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가지고 납이 제대로 침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플럭스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무연의 복납을 사용할 때 플럭스 어떤 것을 쓸 것인가 그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와이어 선납 선으로 된 와이어는 간의 생산, AS, 로봇, 자동 로봇 납땜 시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잘 감겨져 있는 실패 같은 곳에 감겨져 있는 납을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플럭스가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플럭스는 2%에서 2.5%가 일반 납에 들어가 있고 무연 납에서는 함유량이 한 3.0%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럭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납땜에서 플럭스를 빼면 납땜이 안 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이 복납을 녹여가지고 두 개의 금속, 그러니까 전자부품하고 전자회로기판을 땜을 한다고 했을 때 플럭스 없는 복납을 녹여서 거기에다가 한번 땜을 해보십시오. 인두기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러면
납땜이 절대 안 됩니다. 진짜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반압에서 플럭스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반압에서는 플럭스 때문에 이게 폭발이 일어납니다. 예, 인두기를 가지고 반압이 아니고 이 와이어납에서는 인두기를 가지고 와이어납을 딱 터치했을 때 그 안에서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 플럭스 고체 형태의 플럭스인데 그게 가스로 분출이 되면서 그러니까 열을 잘 견디는 플럭스가 있고 열을 잘 못 견디는 플럭스가 있는데 열을 잘 견디는데 터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을 잘 못 견디고 그리고 열을 제대로 세팅을 못하고 너무 과한 열을 인두기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쓴다거나 그랬을 때 플럭스가 폭발을 해서 아주 미세한 알베니들이 전자해도 기판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비산이라고 하는데 이 와이어납을 썼을 때는 비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페로 기판 안에서 납 알베니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금속 간의 사이에 이렇게 댐으로 해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댐 되지 않은 부위에 그런 알베니들이 놀고 있으면 나중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동작을 일으킵니다. 또 이 와이어납을 쓸 때 그런 비산이 일어나면서 플럭스의 역할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플럭스가 제 역할을 못해줌으로써 납이 굉장히 많이 떡이 되기도 하고 똥이 되기도 하고 형태가 이상하게 변해서 와이어납 속에 어떤 플럭스가 있느냐 인두기로 와이어납을 딱 처음에 터치를 하고서 납된 부위에 터치를 해주면 처음에는 열 전달이 굉장히 잘 돼요. 그 상태에서 한 20-30% 열 전달을 시킨 다음에 전체 필요량 20-30%만 와이어납을 딱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잠깐 있다가 다시 한번 또 나머지 양을 충전을 해주면 가장 좋은 납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플럭스들이 역할을 하면서 댐이 되면서 역할을 하면서 댐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플럭스가 일정 온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인두기로 가열할 때 이 와이어납은 열 전달 타이밍하고 납 공급 타이밍하고 이런 것도 잘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유연에서의 함유량보다 무연에서의 함유량이 더 높다. 이런 것들은 이 무연의 이 합금이 납땜을 할 때 유연의 합금보다 훨씬 더 저증이 나쁩니다. 저증이 나빠서 분자 간의 교류가 활발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퍼짐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플럭스가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플럭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액체로 되어 있는 납이 액체 자체의 표면 장력을 이렇게 형성을 하거든요. 액체는 중력에 의해서 한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또 방해받지 않는 중력,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자리에서는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뭉쳐있으려고. 그걸 이제 표면 장력인데 납이 액체로 녹아 있을 때 표면 장력이 생겨버리면 실제로 납이